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북한이 밤사이 오물풍선 600여 개를 우리 쪽으로 보냈습니다. 나흘 전 1차 살포 때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확대회의를 소집합니다. 군은 발견 즉시 접촉하지 말고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색 풍선이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외벽에 부딪히더니 터지는 소리와 함께 쓰레기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서울 주택가 곳곳에서 비닐 속 쓰레기가 담긴 채 그대로 내려앉은 풍선도 여럿 발견됐습니다.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물과 쓰레기로 확인했고 안전하게 해소하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저녁 8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북한이 오물풍선 600여 개를 내려보냈다며 시간당 20에서 50개가 공중이동해 서울, 경기, 충청, 경북 지역에 낙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흘 전 투척한 260여 개에 비해 2배 넘는 양을 보낸 건데 내용물은 담배꽁초와 폐종이, 천조각, 비닐 등 오물 쓰레기로 비슷했습니다. 합참은 풍선 부양 원점에서부터 감시 정찰을 실시하고 있다며 항공정찰 등을 통해 추적해 수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입니다. 반인륜적이고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입니다. 대통령실은 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 확대회의를 갖고 오물풍선 살포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경고한 정부는 대북 확성기 재개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리포트를 보신 대로 북한이 나흘 전 1차 살포 때 2배가 넘는 양의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노림수는 과연 무엇이고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물풍선 260여 개를 살포했는데 이번에는 2배 이상 많은 600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오늘도 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예, 이미 계획을 수립했어요. 북한이 지난 5월 24일 정치국 확대회의, 김정은이가 주관하는 회의를 열었고 거기서 총참모부 보고와 국방성이 관련 계획을 승인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8일 날 260개를 날려보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풍선이라는 게 그냥 맘먹는다고 보내는 게 아니고 북풍이 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북에서 남으로 부는 바람이 불어야 그때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8일 날 가능했고 어젯밤에 이제 한 건데 양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모두 합치면 900개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더 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미 양을 준비해 놓고 계획해 놨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중단해라 하는 지시가 내리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보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 정부는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북한에서 이런 경고가 두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NSC 상임위원회를 일단 개최를 해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일단 강구할 것 같은데요. 아마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대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확성기 설치라든지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어떤 의도는 정말 갈등을 최고조화시키겠다 이런 의도 같아요. 결국 지금 우리 시민단체에서 지금 뿌리고 있는 어떤 전단을 정부 차원에서 뭔가 차단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조치가 없다라고 그러면 아마 계속적으로 아마 남하를 그런 전략을 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대북 확성기 방송 뭐 등 이거밖에 없는데요. 아마 그거 선택하기는 꽤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심리전이 본격화되면서 더 긴장이 고조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당분간은 북한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어떤 이 민심의 악화, 즉 그동안 이제 대북경당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헌 판결이 나면서 실효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이제 우리가 너무 어리니까 좀 대북 전단 이거 차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국내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아마 지속적인 어떤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주민들의 아파트 단지에도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 같고요. 풍선 안에 유해 물질이 들어있었다면 굉장히 좀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만약에 유해 물질이 들어있고 그것이 인명살상으로 이어진다면 이건 단순히 심리전이 아니라 물리적 공격이죠. 침략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상응한 조치를,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군과 당국은
북한의 이 오물 풍선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뭐 격추시켜서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네네. 그 과정에서 또 떨어지는 그 무게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데까지 기다리면서 우리 전문가들 폭발물 처리반이라든지 화생방 요원이 직접 가서 혹시 위해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이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해서 그 비난의 화살이 관련 단체와 정부로 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걸 중단하는 압박이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이 김정은의 이런 오물 정치, 오물 테러를 중단시키려면 그들의 의도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이런 차분하고 이 침착한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는 서울 정부청사 주위에도 이게 떨어졌었거든요. 유해물질이 이때 만약에 있었다면 물론 없었지만 안보에도 굉장히 좀 큰 타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뭐 TV도 가까운 외교부 청사 예. 옥상에도 일단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대통령실에 떨어지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북한의 전략은 이제 오물로 단지 이제 돼 있지만 아마 북한은 지금 현재로서는 목적은 일단 우리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뿌리는 거지만 예. 또 군사 전략적으로 보자면 자, 북풍이 불 때 이 풍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느 지점에 정확히 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데이터를 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일단 모아진다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이것을 오물이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는 안심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말 의도를 가진다 그러면 조금씩의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쪽에 이제 유해 물질 이상의 여러 가지 물질들을 넣어서 만약 그게 발견된다 그러면 정말 국내에는 굉장한 공포감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이 상황에서 충분히 우리를 공략할 수 있는 무기로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단순히 지금 북한의 이런 전략들이 우리에게 불편한 심정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또 여기에 점점점 어떤 내용물의 강도를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우리 군이 이게 낙하했을 때 수거하는 전략, 과연 이게 정답인지 이것조차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낙하할 때 한다 그러면 혹시 이것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걸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저는 연구를 해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물로 추정이 되지만 이 풍선을 발견했다. 그러면 만지거나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 군이 수거하고 또 신고받아서 접근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뭐 단순히 오물이다, 쓰레기, 담배꽁초 뭐 이런 것들이지만 거기에 또 유해물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가까이 하거나 만지거나 하기보다는 일단 발견하면 당국에 신고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군 합참이 발표한 내용을 우리가 유의 깊게 보면 이 풍선을 날리는 원점부터 포착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유해물질이 들어있어서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면 원점을 완전히 타격하는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 조치도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오후에 이제 NSC 상임위 확대 회의를 연다고 그랬어요. 원래 기존 멤버뿐 아니라 확대 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합참이라든지 여러 그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원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아마 회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부에서는 이 오물풍선으로 이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북한의 심리전 과연 통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심리전이 통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도 북한이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또 이런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일상화된다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의 이런 지금 전략 자체 보면 굉장히 싼 값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싼 값에 실질적으로 남쪽의 어떤 여론을 움직여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 자, 지금은 이제 600개지만 만약 이게 이제 계속 배수로 늘어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사실은 크게 돈이 들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방식의 어떤 여론 조작이 통한다 그러면 또 국내 일각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공동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제 우리 시민단체들 특히 이제 그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된 단체들이 이제 지금 현재도 계속 북한에 이제 전단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일부 야당에서 나올 수 있다든지. 그래 될 경우는 이제 22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또 민심도 거기에 흔들릴 수가 있고 지금 아마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좌시하고만 있을 수만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예. 북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할 경우에 자신들이 손해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저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오물풍선 자체가 좀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북한은 전단이나 풍선이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유독 이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는 민감한 좀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걔네들이 지금도 계속 삐라와 노절한 물건짝들을 들이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대응도 아주 강력한 버벅성 대응을 가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2020년 김여정 부부장의 비판 성명 하루 만에 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발의했고 또 강행 처리했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북한의 행태를 보면 과연 이 대북전단 금지법 강행 처리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보면 김여정의 저런 어떤 강력한 이야기 있자 말자 바로 당시에 이제 여당이 입법을 했고요. 또 정부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남북교류협력법 안에 이제 저런 실질적으로 뿌리했을 경우에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법률을 만들었어요. 예. 당시에 이 법률이 만들고 난 다음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단체에서도 굉장한 반발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유국가잖아요. 예. 그러면 북한은 통제국가고 그러면 자유국가가 통제된 국가의 어떤 새로운 소식들을 전달하고 하는 행위를 이걸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 이거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약 실정법으로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국제 여론, 그다음에 미국 유엔뿐만 아니라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강행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 법률이다. 즉 국민의 어떤 자유권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위헌 조치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은 처벌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어떤 국가의 어떤 국시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은 통제국가잖아요. 예. 좀 전에 김여정 봤지만 저렇게 심하게 어떤 반발한 이유가 뭐냐면 주로 우리 전단에 가면 이제 김정은 일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 거기에는 뭐 달러라든지 또 먹을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평양 같은 데는 통제가 됩니다. 예. 근데 평양 이외의 어떤 도시에 이게 뿌려질 경우에 평양 이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걸 수거하기 위해서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 산으로 가서 수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잖아요. 예. 달러 같은 거라든지 거기 안에 먹을 거라든지 USB 안에 보면 우리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다 넣어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저렇게 하는 이유도 그만큼 김정은 체제에 대한 반발 여론이나 비판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일체 뭐 언론이 통제된 사회니까 그만큼 효과가 컸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북한의 체제를 어떤 면에서 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어떤 자유의 무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NSC 소집이 되고 또 우리 정부도 좀 강하게 이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 강력한 조치라는 게 정확히 좀 어떤 옵션들이 있을 것 같고 북한의 심리전에는 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예, 사실 대남 심리전 북한이 먼저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70년대 이후 최근 들어서까지 우리가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심리전에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북한은 우리의 대북 심리전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정말 제가 뭐 회담 대표로 나갔을 때도 늘 사정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말이죠, 우리 국민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2015년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을 했습니다. 예. 우리 부사관 2명이 다리를 잃었죠. 네. 예. 그래서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을 향해서 뼈아픈 조치를 취하겠다. 그랬더니 국민들이 그게 뭐지? 확성기였습니다. 예. 2004년에 꺼졌던 확성기를 천안함 폭침 때도 안 켰는데 이때 켰습니다. 11년 만에. 김정은이가 화들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48시간 내 중단 안 시키면 전시 체제 돌입이다. 그래도 안 끄니까 결국은 황병서하고 김양건이를 판문점에 내려보내서 2+2 회담이 있었고 남북 회담 역사상 북한이 도발한 것을 남북 합의에 잘못했다 사과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만큼 북한에게는 뼈아픈 조치였다는 겁니다. 예. 그 뼈아픈 조치를 언제 중단시켰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회담 때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중단시켰습니다. 예, 그랬죠. 결국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로서는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가 주재하는 정치국 회의에서 이걸 결정을 했고 국방성이 나서서 이걸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국민 위험하죠? 불안하죠? 우리도 군 당국에서 대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남북 합의에 의해서 묶여 있었던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는 겁니다. 방법 많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우리는 확성기, 전광판, 우리 군이 하는 대북 전단 살포 이거는요. 북한 김여정이가 그걸 뭐 쓰레기, 오물, 뭐 잡동사니 그랬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보배와 같은 겁니다. 이걸 보내주는 조치를 취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감내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우리 국민의 안전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전 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한은요, 풍선뿐만이 아닙니다. 이 북한은 연일 GPS 전파 교란 공격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파 교란으로 우리 측 선박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취하는 것 같아요. 네. 혼란을 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아마 군은 제가 알기로 뭐 다른 어떤 이 GPS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군은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지만 민간이 쓰는 진짜 여러 가지 GPS가 교란될 경우에 이런 위험성이 있고 만약에 교란이 돼서 북측의 NLL을 넘어간다 그러면 납포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서로 간의 갈등을 굉장히 더 고조시키는 이러한 행위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보면 지금 위성 발사가 실패를 했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압박에 대한 전반적인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예. 국민 생활이 굉장히 아마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떤 우리 측에다가 떠넘기기 위한 동시다발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선박들, 이 GPS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군에서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이게 넘어갈 수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만약 이 순간에 어떤 면에서 뭐 이 NLL을 넘는다고 그러면 북한은 또 이걸 빌미로 해서 또 한 번의 어떤 도발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북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짚어보죠. 문성목 센터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기내식 비용으로만 6천만 원 넘게 사용됐는데 1인당 평균 16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단독 외교라고 평가했지만 문체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이었던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기내식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3박 4일로 진행된 일정엔 방문단 36명이 동행했는데 기내식 비용만 6,292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승무원을 제외하면 1인당 기내식 비용이 160만 원이 넘는다며 하늘에서 잔치라도 벌인 거냐고 했습니다. 4인 가족의 5년치 식비를 하늘 위에서 써버린 것입니다. 단독 관광에 혈세를 쓴 것이라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로 평가했지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문체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한 것이라며 김 여사 때문에 4억 가까운 예산이 쓰였는데 민간인들은 몇백만 원이면 다녀올 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이 같이 예산을 쓴 정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국고손실 혐의가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김 여사 특검 논의도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정책 경쟁을 약속했던 여당이 이전 정부의 영부인 논란에만 집중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도 당내 일각에서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평가했던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세훈 관장의 또 세계의 이혼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국고손실 혐의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영부인의 외교라는 것이 우리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독 외교라는 예산이 있지도 않은데 국가의 영부인은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예, 이 민간인을 위한 민간인이죠. 단독 예산은 있을 수가 없어요.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이 예. 같이 예산을 쓴 정황이기 때문에 제가 예. 그래서 국고손실 혐의가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에 대해 배현진 의원은 아니다. 문체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이 회고록 이후에 더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네. 즉 형식과 내용 여기서 전부 다 부적절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 형식 면에서 보면 지금 당초 이 방문 자체는 이 당시 김정숙 여사가 이제 어떤 단장으로서 특별 수행했던 단장으로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이제 정부 문건이나 이런 걸 확인해 보면 결국 도정환 장관이 정부 수행원 단장으로 돼 있고 김정숙 여사는 특별 수행원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처음에 주장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인의 단독 외교라고 이야기를 하면 영부인이 거기에 단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문체부 장관이 단장이고 그리고 당시에 보면 이 대통령 전용기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 대표나 특별 수행원인데 왜 그러면 이 비행기를 썼는지에 대한 논쟁,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계속됩니다만은 그럼 당초 그런 이 요구 사항들을 인도 정부가 요청을 했느냐의 문제예요. 즉 인도 정부에서는 원래 도정환 이 문체부 장관이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문체부 도정환 장관은 당시에 그냥 일반 항공기를 이용해서 가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비용도 한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돼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김정숙 여사가 수행함으로 인해서 그 공식 이제 그 정부의 대통령 전용기도 쓰게 되고 하면서 비용이 4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기내식 비용 자체가 한 6천만 원 정도 됐다고 하고요. 그렇다 보면 과연 이 방문 자체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주장하듯이 정말 영부인의 단독 외교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 과연 예산은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는 것인지 이 의문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형식과 내용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민주당에서 지난달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정부 공식 수행원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발언과 지금 보면 이게 굉장히 좀 배치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는 건 만약에 단독 외교였으면 단장에도 김정숙 여사 이름이 올라가야 되고 도정환 장관이 이제 수행원으로 되는 게 이제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부분의 그 발언이 말씀 주신 대로 좀 배치되는 거 아닌가. 외교부에서 배현진 의원을 통해 가지고 공개한 문서에는 어쨌든 민주당의 그 해명과는 좀 다소 다르니까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그리고 국민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비춰봤을 때 이 직함과 상관없이 김정숙 여사가 특별 수행 단원이라고 해서 장관을 보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가면 정상의 배우자로서 이건 김건희 여사가 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장관이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거고 지원하는 거지 김건희 여사가 특별 수행단이라고 형식적으로 그 직함을 갖고 인도를 방문했다고 해서 문체부 장관을 지원하고 참모로서 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본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기내식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배현진 의원께서 국고손실죄라고 하시는데요. 법리를 단 1분이라도 검토하셨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회계 책임자가 이 어떤 그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국정농단 사건이나 여러 판시에서 그 비중을 좀 높인 적은 있지만 국정원장으로까지 등등으로 그렇지만 이 건에서 그렇게 그 회계 책임자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전용기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일반 민항기를 사용한 일반인들이 여행 떠날 때랑 견주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라는 거요. 그 부분은 저는 잘 아시면서 정치 공세 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배현진 의원은요, 지금 문체부 장관의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3천만 원, 5천만 원이었던 예산이 한 4억 가까운 예산을 썼다. 그러니까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이면 다녀올 일정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고손실 혐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원래 당초에 이 행사의 주체는 이제 외교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외교부 예산으로 하기 어렵다 그래서 문광부가 들어오면서 문광부는 별도 예산을 책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다 따와서 공식 기록물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타지마할 방문 자체가 무엇인가 처음부터 정부 관료들도 석연치 않게 접근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산 배정 자체도 뭔가 매끄럽지 않게 좀 뭔가 무리수를 띄웠다는 그런 방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국가 예산이 적법하게 투여되지 않은 것 아니냐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비행기를 가지고 그 왕복을 갔다 오는데
무려 여기 비행기값 포함해서 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점들은 이건 도저히 이거는 말하자면은 그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이건 전혀 무관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만일 여기에 영부인이 탑승해서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산이 뒤섞여서 혼재가 돼 있어서 이거 통제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이 썼다면 그게 바로 국고 손실인 거죠. 네. 아무리 뭐 법리적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적법하지 않게 그다음에 쓰여지지 않을 곳에 예산이 쓰여졌다면 그거는 분명히 정부가 그거는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또 이런 맞은 과도한 비용들이 정말 4억이라는 게 하늘에서 정말 혈세로 사용됐다 그러면은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20억 원은 재난지원금 뿌려서 국민에게 주면 다 좋다고 하는데 이것에 250배가 쓰여진 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배현진 의원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들으신 것처럼 국고 손실 혐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과한 주장이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물론 그 민간인과 비교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요. 명분이 어떻게 민간인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국정 운영자가 허가한 예산을 갖고 지금 해외에 갔다 온 것이고 우리가 2018년 7월에 모디 총리가 분명 구도 초청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따라서 대응으로서 갔다 왔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도의적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도적으로 좀 안착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영부인이 단순히 다녀온 거 3억 6천만 원 정도의 과연 가치가 있었느냐 이런 거를 갖고 비판을 또 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외교가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비용 든 게 뭐 얼마였고 여기에는 그 효과가 얼마였다 이렇게 다 정성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량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민주당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역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에 그 해외 순방 예산으로 200억 원대가 배성되었었는데 300억 원 이상을 더 쓰면서 예비비를 300억 원 더 썼습니다. 그래서 532억 원을 써가면서 해외 순방 간 것. 이것은 그럼 국고 낭비가 아니냐, 국고 손실 아니냐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영부인이 쓴 것은 제도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비판, 제도적 좀 불안전성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으나 단순히 갔다 온 것이 국고 손실이다. 그런 것은 인도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우방 국가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하실 때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민간인과 두 분 말씀처럼 단순 비교도 할 수 없고 물론 전용기의 특성도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기내식 비용이 논란을 또 낳고 있거든요. 기내식 비용만 6,292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혈세가 낭비됐다고 직격에 나섰는데 들어보시죠. 당시 방문단 인원 36명의 기내식 비용으로 6천만 원이 넘게 쓰여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승무원을 제외하고 계산하면은 1인당 160만 원을 기내식 비용으로 쓴 것입니다. 4인 가족의 5년치 식비를 하늘 위에서 써버린 것입니다.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주장하지만 단독 관광에 혈세를 쓴 것이라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1인당 기내식 비용이 160만 원이 넘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온 건지 어떻게 계산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수행원들 한 40명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유류 비용, 그다음에 이제 안에 기내식 비용이 따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게 보면 한 6,200만 원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도까지 가면 대략 지금 보니까 식사 한 번에 간식 한 번 이 정도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항공기를 이용했을 때의 어떤 1등석 기준의 어떤 비용하고 비용했을 때 이게 좀 과도하게 많다라는 지적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과연 안에서 메뉴가 뭐였었길래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었을까? 아마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이게 전용기이기 때문에 숫자 대비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거 따졌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간 측면도 있을 거예요. 뭐 그걸 감안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많은 비용이 한 끼, 그러니까 왕복으로 하면 식사는 2번, 간식은 2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비용 치고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 안에서의 어떤 이 메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이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호 여사가 유엔의 초청을 받아서 아동특별총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직접 가서 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게 영부인의 제가 알기로 첫 번째 단독 외교였는데요. 근데 당시에는 일반 대한항공을 이용을 했습니다. 대한항공을 이용해서 수행원들 최소화해서 갔다 오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비용하고 과연 이 행사에 들어가는 게 이게 사실은 인도 지방정부 행사예요. 근데 지방정부 행사인데 거기에 대통령 전용기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정도 대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인도하고 직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을 텐데 굳이 대통령 영부인에 들어가면서
장관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그리고 또 기내식 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사의 행보가 굉장히 좀 비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1등석 비용과 비교해서도 도대체 뭘 먹었길래 이 정도 금액이 나오냐 이런 말도 나와요. 정확하게 6,292만 원 썼다고 하죠. 네. 그 탑승 인원이 36명입니다. 예. 지금 2끼 먹었다는 걸 전제로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사에 따라서는 식사 3번에 간식 1번 이렇게 이제 제공됐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옵니다. 4회분으로 했을 때 한 명당 한 40여만 원 되는데요.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대통령 전용기는 당연하지만 일반 항공기와는 운영 체계가 다르다고 합니다. 네. 일반에서도 육류 따로 그리고 뭐 어류 따로 식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어떤 취향 때문이 아니라 뭐 두드러기가 나거나 아니면 뭐 식중독에 걸리거나 이런 걸 좀 분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같은 체제로 여러 종류의 식사를 같이 탑승을 시키고 같이 싣고 한 평소에 한 2배 정도의 식사량을 보통 대통령 전용기의 특성상 실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은 일반 민항기로 치면은 한 비즈니스석 정도의 수준의 음식을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게 과도한지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특검까지 필요한 사안인지 좀 의문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특검 거부하면서 기내식 액수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자는 게 그게 국민들이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하면 예. 자, 비용 문제 따지면요. 네.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 뭐 3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 비용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걸 전달하고 왜 만나는지 등등 이거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꾸 비용 문제가 얼마 안 들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는 과연 이런 어떤 형식과 내용이 절차가 맞았느냐의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용 문제로 따진다면야 300만 원 같으면 이거 뭐 2명 식사비 160만 원, 2명 식사비 하면 비슷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과연 그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이런 행동을 한 것 적절한 것인지 과연 당시의 어떤 이런 절차가 맞았는 것인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내식 비용을 다른 데 쓴 게 아닌 게 왜 문제가 되냐 이런 입장까지 나왔다고 해요. 기내식 비용을 기내식에 썼으니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고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썼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또 궁금해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아무리 최고급 육류와 최고급 어류가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게 아무리 이게 식비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서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본다 그러면은 말하자면 아주 고가의 음료 같은 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물론 확인된 건 아니지만 뭐 그렇지 않다고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그 식재료라고 상식선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그 같은 식재료 물론 다 식사비에 포함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조금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다 보니까 한번 들여다보고 적합한 설명해달라는 건데 근데 그 당사자가 해명하는 게 아니 밥 먹는 데 썼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렇지만 국민의 감정과 눈높이에는 이게 적합한 해명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혹과 논란이 커지자 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정숙 여사에 대한 뭐 특검 논의가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뭐 법리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범죄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정무적 아니면 도의적으로 괜찮은 것인가의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설득력이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이 만약 이거에 대해서 진짜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해외 순방할 때 식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충분히 자료가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해외 순방을 해보니 식비는 원래 한 이 정도, 전용기에서 이 정도밖에 안 드는데 김정숙 여사가 갈 때 과도하게 사용됐다라는 증거를 들이밀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국민들이 느끼기에 과해 보이는 그 비용을 자극적으로 제시하면서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전 국민들도 이 특검 주장이라는 거에 전혀 힘이 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최태원 회장을 향해 노소영 관장에게 1조 4천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천문학적 금액에 놀라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이 판결대로 마무리가 되면 위자료가 하루라도 늦어질 경우에 하루 이자만 1억 9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상당한 금액인데요. 정말 뭐 국내에서는 뭐 정말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금액인데다가 특히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의 아주 핵심적인 어떤 이 지주를 형성하는 그런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일단 물론 뭐 아직 이제 항소심이 끝난 거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봐야 이제 일단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때 돼야 이제 문제인데 이제 이렇게 따지다 하더라도 연체 보상금이 뭐 한 5%, 연 5%니까요. 그러니까 워낙 막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뭐 1억 8,900만 원이 하루에 이자가 이제 붙는 돈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마 이제 SK 입장에서 보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지급할지. 예. 이제 지금 현재 원래 1심에서는 주식으로 했어요. 예. 근데 2심에서는 금액으로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떤 매각을 한다든지 담보를 해서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일단 비용을 댄다든지 할 텐데 문제는 이게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예.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 AI 반도체 분야에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굉장히 아마 우리의 경영과 관련된 또 국가의 어떤 이 기업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언제 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분 매각, 뭐 대출 얘기까지 나오는데 SK그룹에 지금 미칠 파장이 굉장히 좀 커질까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내부에서 많거든요.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그런데 이혼 소송은 개인적인 일이라면서 SK 구조에는 영향을 주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어요. 저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좀 밝혔는데 다시 또 얘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변호사 개인의 의견일 거라는 예. 이제 그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서 약간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거는 이 1조 4천억에 가까운 금액 결국은 최태원 회장이 어디서 돈이 나올까요? 예. 뭐 저는 뭐 주식을 파는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예. 근데 이 주식을 파는 순간 이거는 지배구조와 경영권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주는 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SK는 다른 그룹과 달라서 이 지배구조를 할 때 이른바 형제들의 상속분에 대해서 합의 구조를 통해서 최태원 회장이 준 거거든요. 선대 회장 두 분의 것을 형제들이 나눠 갖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위임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일종의 주식을 관리하는 형태로 지금 SK를 운영하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양보했던 다른 형제들이 우리 건 뭐가 되냐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매우 좀 민감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형제들의 이 지분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과연 SK 갖고 있는 이 어떤 지배 구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 이 두 가지가 매우 민감한 관계인데 어쨌든 노소영 관장도 자신의 지금 세 자녀가 모두 SK 적을 두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SK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아마 주변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1조 4천억에 가까운 금액이 시장으로 나오는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SK의 경영권 지배구조를 통한 후폭풍은 정말 이거는 뭐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노소영 관장 측은요, 이 SK그룹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또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합의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재판부의 손에 맡겨서 이렇게 좀 1조 3천억이 넘는 돈을 위자료 물어주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아름답게 해결되긴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방금 평론가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 이 위자료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위자료를 포함한 1조 3천억이 넘는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지금 SK 지주회사에 대한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이 17.5%인데요. 이것을 뭐 주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마련할 수 없는 금액 아닙니까?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 이 정도의 금액은 마련하기 힘들다는 것이 사실 삼성의 이건희 회장 사망했을 때 그때 26조 원 그때 상속세로 12조 원이 부여됐습니다. 그때 삼성 일가에서도 이것을 뭐 분할 납부를 하면서 또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SK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SK가 아마 이거에 대해서 좀 악몽이 있습니다. 2003년에 이 소버린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 최태원 회장이 똑같이 뭐 분식회계 사건으로 좀 검찰 조사받고 뭔가 경영권 흔들릴 때 사모펀드가 투입이 돼서 뭔가 이 경영권을 흔들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그룹 차원에서는 이번에도 혹시 그 최태원 회장이 뭔가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 주식을 좀 건드린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사모펀드가 악의적으로 투입됐을 때 기업의 자체 가치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마 걱정하는 여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소영 관장 측도 그런 것들이 좀 없이 좀 해결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SK의 뭐 내가 뭐 경영권을 원한다거나 아니면 좀 잘 정리되길 바란다는 차원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천문학적 금액의 재산 분할과 20억 원의 위자료가 책정된 원인, 최태원 회장의 혼외자와 동거인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최 회장은 동거인을 의식한 듯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과거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고기를 비싼 걸 먹었다. 근데 그 자체가 행복한 게 아니라 그걸 누구하고 먹었냐? 어떤 상태에서 제가 먹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불편한 사람하고 어려운 자리에서 막 이걸 뭐 아무리 좋은 소고기를 준들 그게 그렇게 뭐 맛있거나 행복했겠습니까? 2015년 12월 최태원 회장은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했고 당시 상당히 후폭풍이 컸었습니다. 법원은 이 혼외자에 대한 이 학비
이것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봤다고요? 네, 원래는요. 이혼 소송을 마치면서 변론 종결일 기준 양측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계산한 다음에 이 뭐 6대4 내지는 뭐 7대3 이렇게 나누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는 200몇 억이 이미 생활비로 다 소비가 된 돈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혼외자의 학비로 한 5억 원 정도, 그리고 재단을 어쨌든 동거인과 같이 만드는데 또 여러 돈이 들고 그 가족에게도 수십억 원이 가고 이런 돈은 사실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쓰지 않았을 돈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눠야 되는 적극재산에 편입을 시켜서 이 노소영 관장에게 유리하게 계산하는 게 맞다라고 재판부가 결론을 내려서 결과적으로는 200억 원 넘게가 또 이제 적극재산에 편입이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건데 법원에서는 최 회장이 배우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정회의를 저질러서 재산을 유출했다. 이런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최 회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좀 인간적인 문제와 또 어떤 기업의 오너에서도 문제, 이게 좀 상당히 좀 충돌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혼인이라는 게 부부 사이의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면 사실은 뭐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개인적으로 무조건 살아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이라는 게 결국은 좋은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 것들이 인간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사실 기업이라는 이 하나의 어떤 큰 틀 속에서 본인이 엮여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선택할 수가 없었고, 또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어떤 혼인 중에 사실은 이제 혼외자를 낳고 그걸 공개적으로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현재 이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이 혼인 제도에 대한 문제, 일부 일처제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단호한 어떤 이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동거인에 들어간 여러 가지 돈까지도 전부 다 배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도 실질적으로 혼인의 어떤 이미 이제 뭐 따로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혼인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삼은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 가치 이런 걸 너무나 중요시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번 그 어떤 소송 과정에서 과연 예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어떤 들어갔던 비자금, 이게 과연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부분, 과연 이게 있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관계에 좀 다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걸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 확정적으로 이거에 들어가서 과연 그러면 이게 SK에 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그 어음 자체의 증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의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이 확정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조금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은 이 노 관장의 정신적 상처와 고통까지 헤아려서 위자료를 책정한 건데요. 이 노소영 관장은 사랑과 아픔에 대해 과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남녀 간의 사랑도 영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있는 거죠. 내가 8월까지만 사랑할 거야. 그거는 사랑이 아니겠죠. 슬픔도 생각해 보시면 왜 슬퍼요? 영원히 가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끊어졌잖아요. 남자친구가 떠났어.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내 영원성, 무한성이 그게 잘라져서 유한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법원은요, 이 노소영 관장이 암 진단을 받은 것도 이 최 회장의 행동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원인으로 봤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노 관장이 암투병을 했는데요. 2009년 5월 달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 최 회장의 부정행위가 암에 좀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질환 내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있기 마련이라서 뭘 하나를 인과관계의 원인으로 좀 설시까지 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기도 한데 굉장히 최 회장의 어떤 부정행위를 법원이 안 좋게 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 설시 중에 본인의 동거인에게는 여러 이제 비용적인 지원을 해주는데 본인 부인에게는 부정행위를 알린 이후에는 신용카드 지급을 끊고, 그리고 소송을 하면서는 생활비 지원도 끊었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부부간에 또 부양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위자료 액수를 사실상 전례가 없는 20억으로 인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소영 관장은 시어머니에 대한 각별한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2년 전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천사가 있구나 싶어 진짜 너무 훌륭한 성인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보통은 시어머님하고 좀 며느리하고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친정엄마보다 더 좋을 정도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이제 그런 얘기는 하셨어요. 아트스쿨을 만들고 싶다. 그런 새로운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던져줄 수 있는 세상에 노소영 관장은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이 워컬 미술관의 후신이죠. 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의 관장인데, 자, SK 측에서는 이 아트센터 나비의 공간도 비우라, 뭐 이런 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미 이거에 대한 어떤 퇴거 명령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비라고 하는 게 지금 SK 이게 마크를 보시면 나비 모양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따왔는데, 이제 아마 이걸 이제 지금 노소영 관장이 여기 이제 관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임대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퇴거하라는 이제 일단 지시했고, 이제 이것 자체가 이제 이번 판결에서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개인 신용카드를 중단한다든지 또 이렇게 퇴거하라고 그러든지 생활비를 안 준다든지 이런 게 있고, 특히 이제 이 세 자녀가 있습니다. 세 자녀가 지금 SK에 다 이제 근거를 두고 있는데, 아마 이 세 자녀 같은 경우는 노소영 관장을 편을 많이 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면 이 세 자녀가 이제 재판부에다가 이제 진정서까지 내고, 아마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는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세 자녀와 함께 이제 해외 여행을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였더라고요. 이제 그런 등등을 보면 결국 노소영 관장과 자녀들은 이제 어떤 면에서 함께 뜻을 상당히 모은 것 같고, 이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1조 원 한다 하더라도 이게 외부인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노소영 관장도 이제 자녀들의 어떤 앞으로의 진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즉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가족 안에서 이제 해결될 문제긴 하지만, 그러나 또 지분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논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두 사람의 이혼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말들이 계속 나와요. 지금 홍준표 시장은 최태원 회장은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마라. 이 정도는 각오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지만 또 조국 대표는 정경유착의 단면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 반응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아무래도 이게 한국 사회의 오랜 문제인 뭐 정경유착, 뭐 재벌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조국 대표의 그 반응이 좀 본인의 처한 현실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아무래도 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얘기한 것이 뭐 언론 개혁의 측면, 뭐 검찰 개혁의 측면 이걸 지적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너무 사람들이 이 재산 분할금 1조가 넘는 재산 분할금의 규모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비자금이라는 나쁜 경로로 인해서 형성됐고 그게 시작됐다는 것을 언론에서 너무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언론 개혁 측면에서 또 그걸 지적하면서도 그 당시에도 이게 비자금 얘기가 파다했는데 검찰은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때도 뭔가 권력층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검찰개혁의 측면에서 또 비판을 한 것인데요. 저는 이번 이슈가 국민들이 느끼기에 너무 재산분할금 1조가 넘는 그 커다란 규모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께서도 좀 곱씹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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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6월이라 진짜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부산에서는 벌써 해수욕장도 개장했는데, 올해는 더위가 빨리 찾아오면서 다른 해수욕장 개장도 빨라질 예정입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아직 바닷물은 차갑지만 신나게 물장구칩니다. 춥긴 한데 친구들하고 노니까 확실히 몸에 열기가 올라가서. 아이들은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아빠와 함께 모래성을 쌓습니다. 바닷물에 못 들어오겠지? 아름다운 성을 쌓았어요. 최근에 5월 달에 되게 더웠었는데 직장으로 옴으로써 좀 무더위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 있는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분 개장하면서 막루 부표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고 수상구조대원이 배치됐습니다.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은 개장 첫날이지만 벌써부터 나들이 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송정해수욕장에도 많은 서퍼들이 파도를 타며 빨리 찾아온 여름을 즐겼습니다. 생각보다 좀 균형 잡기 어려워가지고 많이 넘어졌습니다. 서핑하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이제 여름이 온 게 좀 실감이 된 것 같습니다. 기상청이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이라고 예보하면서 이번 달에만 충남 만리포 해수욕장과 제주 협재 해수욕장이 문을 열고 경포 해수욕장도 강원 지역 해수욕장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6월 말에 개장합니다. 도심에서는 광장 분수대와 야외 물놀이장도 가동을 시작하는 등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리포트 보신 것처럼 이제 해수욕장이 개장하면서 이 바다에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전남 여수에선
패들보드를 타려던 20대 남녀 2명이 또 물에 빠졌다고요? 네, 사고는 금요일에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사고 난 시각이 밤 10시 반입니다. 한밤중이죠. 모사금 해수욕장에서 이 패들보드, 굉장히 좁고 긴데 패들이라는 노로 움직이거나 위에서 탈 수 있는 그 물놀이 기구거든요. 이걸 타려던 이 20대 남녀 2명이 물에 빠진 거예요. 네네. 그런데 밤이니까 어둡기도 하고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 진짜 아찔할 뻔했는데 표류하면서 살려달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는데 인근에 살던 주민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를 하고 직접 구명안에 의지해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이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왜 저렇게 밤늦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인근에 살던 주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겠어요. 네, 이분 성함이 이의훈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무려 100m를 헤엄쳐서 구조를 해서 육지를 향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이분이 뭐 바닷가에 사는 어민이고 하니까 좀 이 구조 수영을 해본 분일 수는 있지만 이게 사실 맨몸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일 수 있거든요. 때마침 해경이 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 3명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하는데요. 밤 수영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구조 수영 경험이 없다고 하면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이 도구를 활용해서 구조를 하시고 빨리 이 해경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다가오는 여름 휴가 때 이 물놀이 계획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 자, 좀 어떤 점, 꼭 이 점은 좀 조심해라 한마디 해주시죠. 물놀이 사고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제 저도 6월이어서 이제 더워져서 해수욕장 생각이 굉장히 간절한데요. 물놀이 사고 1등 원인이 뭐냐면 바로 수영 미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영 실력 믿고 들어갔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 수영 실력 믿지 마시고요. 구명안이나 구명 튜브, 보트 이런 것들 꼭 확인을 하시고 구명조끼 입었다고 들어갔는데 바람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들어가기 전에 꼭 주의해서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또 여름에 수영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저렇게 해수욕장에는 안전관리요원이 있을 수 있지만 계곡 같은 데서 물 깊이나 빠르기를 모르고 그냥 들어가셨다가 사고 나는 경우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잘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원인으로 이어지는 게 안전부주의와 음주수영이거든요. 안전부주의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텐데 술 드시고 물에 들어가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냥 걷는 것도 힘들 수 있잖아요. 물 정말 무섭습니다. 주의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경찰서와 법원에 출석할 때 다리를 쩔뚝여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음주운전 혐의 추가됐는데 혹시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 여전하신가요? 검찰 소속 취합 두고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중 씨 측은 사고 직전 이 비틀거리던 것이 원래 걸음걸이가 그렇다 이렇게 영장실질심사 때 주장을 했었는데 자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절뚝거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지적이 나올 만한 게요. 김호중 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정면 돌파로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모습보다는 계속해서 거짓된 진술을 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말을 바꾸고 이랬던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절뚝거리는 듯한 비틀거리는 듯한 걸음걸이가 평소 자기가 그렇게 걷는다고 얘기를 해서 술에 만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경찰 관계자가 확인을 해봤더니 다리를 다친 의료 기록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의혹의 눈초리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치장에 굉장히 좀 장시간 입감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예전부터 발목이 좋지 않다는 얘기들이 팬들 사이에서도 나왔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운동을 오랫동안 하지 못해서 실제로 뭐 발목이 안 좋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과수의 걸음걸이 분석 결과 김호중 씨의 사고 직전 걸음걸이와 평소 걸음걸이가 또 다르다, 이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게 이 법보행 분석이 사실은 이 범인의 걸음걸이와 증거 영상에 있는 걸음걸이를 비교 분석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수사 기법인데 네. 지금 김호중 씨 사건에서 이렇게 법보행 분석까지 등장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결국에는 김호중 씨가 나는 만취 상태가 아니라 원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자신이 만취하지 않았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영상까지 제출하니까 이런 수사까지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법보행 분석으로는 평소 걸음걸이와 이 김호중 씨의 영상 속 걸음걸이가 다르다. 그러니까 만취 상태가 아니냐, 뭐 이런 논리가 이어지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네네. 만약에 이런 법보행 분석의 결과가 증거로 채택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김호중 씨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인지 김호중 씨의 구속영장에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 앞서 국과수에서 나온 이 법보행 분석 결과가 결국엔 이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입증하는 데 더 무게를 실어준 거 아니냐, 이런 또 평가도 있어요. 네, 간접적으로는 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취한 상태여서 비틀거린다라는 것이 지금 수사기관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음주운전죄라고 하는 것은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취했다, 만취했다 이걸 가지고 그때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수치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음주운전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경찰이 지금 특정한 것은 김호중 씨의 음주량으로 이 근거를 좀 더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만취한 듯한 이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그리고 법보행 분석 결과 이런 것들은 위험운전 치상 혐의와 더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운전 당시, 사고 당시에 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취해 있었던 상태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 분석 결과가 굉장히 주요한 어떤 근거로 쓰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경찰 주장의 설득력을 뒷받침하는 데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는 현재 범인 도피교사 혐의까지 더해졌죠.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이 순간의 거짓말, 이게 또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사안이 그냥 사고 미조치 그리고 음주운전죄 이렇게 처벌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구속영장이 신청될 만한 사안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춰봤을 때 아니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라도 허위자수를 한다든가 뭐 블랙박스를 파손한다든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범인 도피 교사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집행유예로도 풀려날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와 범인 도피를 방조했다고 봤었는데 김호중 씨가 통화를 한 그 매니저에게 직접 사건을 처리해달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 매니저의 휴대폰 통화 녹취로 나온 상태란 말이죠. 네. 그래서 경찰이 방조가 아니라 이건 범행을 지시한 거라고 봐서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지금 추가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결국에는 실형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주치상 하나만 보더라도 양형위원회 공고 형량이 최대 가중 요소가 있다고 하면 6년입니다. 이게 다 나오지는 않겠지만 뭐 일각에서 3년 이상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합의를 하고 반성한 다는 어떤 모습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 영화제에 참석한 이 배우 유나 씨가요, 이 경호원에게 인종차별을 당했다 이러면서 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호원은 유나 씨가 팬들에게 인사위에 몸을 돌리자 저렇게 팔로 막아선 건데 혹시 뭐 안전 문제 때문에 저런 걸까요? 뭐 지금 일각에서는 저게 혹시 인종차별 때문에 저러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유나 씨도 동양인이고 또 저 경호원이 유나 씨한테만 그런 거 아니라 이 걸그룹 데스티니스 차일드 출신 배우죠. 켈리 롤란드나 도미니카 출신 여배우 등 이 유색 인종에게도 저런 강력하게 제지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종차별 논란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이 칸 영화제에 매년 참석하시는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종선 기자님께 제가 자문을 구했는데 그 기자님 말씀으로는 칸 영화제 자체에서 저렇게 계단에서 뒤돌아서 인사를 하지 않는 게 룰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인종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그때 당시 상영되는 주연 배우와 위원장들이 일렬로 서서 프레스 포토타임을 가질 때 계단이 아니라 그 사이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규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유나 씨는 배우로 참석한 것도 아니라 한 보석 브랜드의 이 홍보 대사로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종 논란으로
좀 오해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주최 측은 아무런 입장이나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이 또 경호원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봤다 이러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 이 사와라는 모델인데요. 네. 자기가 이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러니까 난폭하게 막아서는 게 거의 신체적 폭행 수준이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한화로 약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규칙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델에게 단순히 막아서는 수준이 아니라 신체적 폭행 수준의 어떤 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별개의 문제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인종차별 문제, 이 헐리우드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이 디즈니가 스타워즈 신작에 배우 이정재 씨가 출연한다고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또 불만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요. 네, 사실 디즈니가 최근에 인어공주, 백설공주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실사화하는 과정에서 유색인종을 배우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팬들이 백설공주는 스노우 화이트인데 왜 라틴계 배우를 쓰냐, 그런 고증이 좀 철저히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제기하고 있고, 특히 스타워즈 시리즈는 미국 사람들에게는 거의 우리나라 전원일기 수준의 그런 소울 무비이기 때문에 동양인이 그것도 멋진 역할을 한다는 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어떤 편견적 시각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연기력으로 극복해야 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개봉 전입니다. 우리가 영화 보면은 이정재 배우가 얼마나 멋지게 연기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허지연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의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자외선도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외출 시 자외선 차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비가 내리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 비는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강원과 경북은 밤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이 27도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동쪽 지역은 2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당분간 낮 기온은 30도 가까이 오르며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